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경기도의 어느 살기 좋은 동네가 고향인 여자입니다. 서울과 바로 지척에 있는 것 치고는 집값이 좀 아쉬운 편이지만요. 뭐니 뭐니 해도 제 고향 동네가 최고인 듯 싶어요. 살다가 간혹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서 겪게 되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떠났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결혼을 하느라 그랬어요. 때는 제 나이 20대 후반이었을 적입니다. 저와 동갑이던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 보니 그 이전의 연애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서 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결국 저와 결혼까지 간 이 상대를 바로 남편이라 칭해볼게요. 나이 3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언제 딱 결혼하자고 정한 것은 아니었어도 서로하고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미래를 약속한 진지한 관계였기 때문에 각자의 집안의 얼굴도 비추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무게를 잡고 인사를 드렸던 건 아니었으나 자연스레 얼굴 도장은 찍어놓고 지냈던 상태였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말에 남편하고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서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던 때입니다. 영화관에 딱 앉았는데 남편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랬어요. 영화가 곧 시작할 것 같아서 남편이 서둘러 자리를 뜨느라 자기가 만지고 있던 휴대폰을 의자 팔걸이에 그대로 두었는데요. 영화관이 좀 어둑하다 보니 휴대폰이 밝은 화면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휴대폰을 쳐다봤던 거예요. 내가 휴대폰 화면을 좀 꺼줘야겠다. 근데 마침 문자가 왔네? 문자를 몰래 보려던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 몰래 봐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무심코 화면 위에 제 눈길이 스쳤을 때 신경을 딱 건드리는 내용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서 정확히 그 문자가 뭔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문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걔가 고단수야. 고민 척하는 여우가 딱 그런 년들이거든. 나이만 먹고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남자 꼬셔서 인생 팔자 어떻게든 한번 펴보려는 년들이지. 그런 건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 눈치 못 채. 같은 여자가 봐야 정확히 알아. 그리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니? 그런 것 좀 간파 정말 잘하는 사람이거든. 연륜도 모시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너무 걔 뜻대로 휘둘리고 넘어가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혹시 나에 안 들어서게 조심해라. 임신빌미로 걔가 무조건 네 발목 잡으려고 들 거야. 굳이 늦은 시각에 영화관 가자고 한 것부터가 요망한 년이네. 구구절절 남편을 향한 잔소리에는 제 비하가 담겨 있었죠. 그걸 딱 보자마자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그때까지의 기준으로 2번 뵌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댁 근처에서 동네를 지나가다 뵈어서 인사를 나누었고,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잠시 같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번은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시댁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시댁을 방문해서 그때 시어머니를 뵈었던 것이고요. 남편과 데이트를 하던 도중 가볍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적도 2번 있긴 했지만 아무튼 얼굴을 직접 뵈었던 건 딱 2번이었어요. 그 2번이 대단한 계기는 아니었건만 도대체 저에 대해 뭘 그렇게 아신다고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덜덜 떨면서도 얼른 화면을 위로 올려서 시어머니께서 그간 남편에게 저에 대해 또 무슨 소리를 하셨던 건지 확인을 했어요. 다행인지 어쩐지 그 이전에는 크게 이렇다 할 소리를 안 하셨더군요. 하지만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 제 험담을 남편에게 하셨다면요. 직접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저를 안 좋게 말씀하셨다면요. 저는 아마 높은 확률로 시어머니께서 그간 그렇게 구셨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저를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렇게나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간의 문자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한 단답형으로 답장을 해왔었고요.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이걸 괜히 왜 봤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서 심란하게 자리로 돌아온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곧장 영화가 시작됐는데 솔직히 내용이 눈에도 머리에도 전혀 안 들어왔어요. 개봉만 기다렸던 작품이었기에 제가 남편한테 이 영화를 꼭 보러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작정하고 불려질 짓이라도 하는 걸로 보이는 걸까 싶어 오랫도록 개봉을 기다려온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영화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임신 이야기까지 꺼내신 걸 보고는 정말 놀랐어.
내가 임신의 빌미로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무조건 나를 며느리감으로는 안 보고 계시단 뜻이겠네. 이 결혼을 반대하실 작정을 속으로 하고 계셨던 거네. 저는 앞만 곱씹어봐도 속상했고 영화를 보고 난 제가 감상을 나누기는커녕 표정이 계속 어둡게 굳어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의아해하면서 저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차마 몰래 문자를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라는 그런 솔직한 대답은 그 자리에서 못하겠더군요. 미치도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아까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나 봐. 영화 다 봤으니까 우리 그냥 집에나 가자. 아, 정말? 같이 맥주나 한잔 하고 들어가자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소화 잘 안 됐구나.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져야겠네. 아쉽다. 보내기 싫은데. 남편이 장난스레 울상을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구는 쪽은 남편이었는데 정작 제가 시어머니께 능수능란한 여자로 비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고요. 남편에게 바라자 줄 필요 없다면서 이쯤에서 오늘 헤어지자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남편은 저에게 인사를 해주고 난 뒤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다가 표정이 오묘해졌습니다. 돌아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문자를 그제서야 확인했다는 것을 알았죠. 한숨을 쉬면서 귀가를 했던 다음 날 남편이 전에 없이 안부 문자를 아침부터 보내왔어요. 웬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소화가 안 된 거 이제 괜찮냐는 등 평소답지 않게 세심하게 굴길래 이 남자가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를 본 순간 남편이 머릿속에 한 가지 가정을 해냈겠죠. 자기가 휴대폰 화면을 켜둔 채로 급하게 화장실을 갔을 때 제가 문자를 봐버렸을 거라는 가정 말입니다. 하필 문자가 도착한 시간대도 그때였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그걸 떠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고 망설이다가 그냥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문자 사실 그거 다 봤다고요.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러신 걸까? 나는 밤새 생각을 해봐도 결론이 안 나더라. 제가 이렇게 물으니 남편은 역시나 그랬구나 하는 느낌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가 나보다 연상이라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것 같아. 여자 쪽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고단수일 거라고 지레짐작 하시는 거겠지.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동갑이잖아. 자기가 빠른 생일이라 나보다 학교를 1년 더 먼저 들어갔잖아. 아니, 그런데 나는 대학에 재수해서 입학하는 바람에 결국 같은 해에 태어난 애들하고 대학도 같이 입학했어. 그래서 자기하고도 내가 학번도 똑같잖아. 근데 내가 무슨 연상이야? 자기하고 나하고 생일도 4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엄연히 학교를 먼저 들어간 거니까 빠른 생일이면 연상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 그 전에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지? 나는 어머님 앞에서 가벼운 대화만 나눴지 이런저런 이야기 자세히 뭘 드린 적도 없었고 빠른 생일 이야기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짜증스레 물었으나 사실은 그러면서 속으로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밝힌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건 뭐겠나요? 시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제 사정을 알고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을 리가 없잖아요. 남편밖에는 없었죠. 그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었나 봐. 자기는 굳이 그런 소리를 왜 했어? 뭐 어쩌다 보니 그런 거 알려드렸을 수도 있겠지. 이해해. 거기까진 나도 알겠어. 그런데 굳이 나를 연상으로 아셨다고 한들 그게 왜 고단수일 거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야? 여자가 어리지 않으면 무조건 순수하지 않고 고단수인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니. 나는 너무 놀랐고 솔직히 많이 실망했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잘못 없어. 내가 다 말을 잘못해서 그래. 자기가 뭘 어쨌길래? 아니, 별건 아니었고 저번에 그냥 우리 엄마가 자기 연애 경험이 얼마나 했는지 궁금해 하시길래 내가 별 생각 없이 아마 나보다는 더 많이 연애해봤을 거라고 대답을 드렸었거든. 나보다 훨씬 더 여러모로 능숙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뭔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 남편이 굳이 말을 그렇게 했었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걸 들으시고 혼자 제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속단해내신 시어머니의 태도가 암만 생각해도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을 자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래봤자 어차피 저와 계속 만날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써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고만 사건도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반쯤은 농담으로 괜히 그러시는 거야.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셔? 재미가 있어야 농담이지. 그게 어떻게 농담이야. 지금은 내가 아직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러시는 거지.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엄마는 더 이상 힘 못 쓰실 거야. 형이 어렸을 때부터 무뚝뚝한 성격이었는데 나는 좀 딸 같은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괜히 서운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심술 부리시라고 일부러 농담하시는 거고. 자기를 진심으로 안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말로만 그러시는 것뿐이야. 남편은 열심히 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남편의 말에 수긍을 하면서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라는 생각으로 태연히 결혼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충격을 받고 상처 입은 마음은 회복이 되지 않으니 헤어지자고 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저를 어떻게든 회유하려는 남편의 노력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께서 저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적나라하게 그 정답을 접하고 말았다는 감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냉정한 제3자의 판단이 필요했죠.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가까운 지인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건 남자 쪽이 더 잘못한 거지. 세상 천지에 어떤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자기 엄마한테 뭐 여러모로 능숙하고 연애 경험 많다고 이야기를 하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동갑으로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자기 엄마한테는 뭐 결혼할 여자가 빠른 생일이니 뭐니 하면서 연상이라고 알려줘? 너무 이상한데. 그렇게 함부로 주둥이 놀리는 남자하고는 결혼한 거 아니야. 결혼해봤자 골치만 아파져. 후회할 일 투성일 거라고. 맞아. 내 생각도 같아. 그런 걸 두고 어떻게 농담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리고 몰래 문자 나눌 때, 뭐 그럴 때 솔직히 모자간에 별별 소리 다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소리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너는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 있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주는 조언이야. 저와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제 친정에도 남편하고 결혼할 거라고 말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준 사람들이 똑같이 의견을 내놓는 것에는 필시 이유가 있겠다 싶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결혼할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제 와서 그러기야? 자기가 크게 신경 쓸 일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오해하신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해줬었잖아. 그런데도 아직 자기 기분이 안 풀린 거야? 대체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어줄 건데? 기분 풀어서 다시 잘해볼 단계는 지났어. 나는 자기하고 결혼할 마음 싹 다 씌웠으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안 돼! 나는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 무조건 결혼까지 갈 줄 알았어.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엄마한테 당장 연락해서 자기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 돌릴 수 있는 건지 제발 알려줘. 내가 뭐든지 할게. 정말이야.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자고 하니 남편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저와 결혼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이건 배신이라는 소리까지 입에 담더군요. 자기하고 결혼하는 거지 자기 엄마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러냐면서 저를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굳이 시어머니한테 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실망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난리가 난 남편을 뒤로했던 저에게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불쌍한 우리 아들 이러다 죽겠다.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니, 저기 어머님, 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그런 게 대수야? 보나마나 남편 짓이었죠. 남편이 안 알려주면 누가 알려줬겠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인성이 모자라고 성격이 이상해서 이사단을 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멋대로 당신의 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야, 네가 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삐지고 쌩 유난을 떨어?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찢어놓느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어요? 어머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 꼬라지가 됐는지 알면 네가 그런 소리 못한다. 이 영악한 년 같으니라고. 네, 그러니까요. 저를 영악한 년이라고 보시고 싫어하시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맞는 게 싫으신 거잖아요. 여태까지 내내 그게 저를 향한 어머님의 본심이셨잖아요. 그러니 어머니한테 지금 이게 잘된 일 맞잖아요. 아닌가요? 뭐? 아니 나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가슴이 무너져서 이러는 거지. 어머님, 실현당한 남자가 방황하던 거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생각드는데요.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 분명히 아무렇지 않아질 거예요. 지금만 잠깐 그러는 거죠. 저 말고 다른 여자 금방 만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침착한 태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흠칫하시면서 한동안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셨어요. 그러는 김에 머리도 한번 굴리시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상황 정리 및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였죠. 저는 차분하게 기다려드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께 잘된 일 맞다니까요. 이런 맹랑하고 싸가지 없는 것. 나는 진작에 알아봤지. 그리고 속으로 계속 탐탁치 않아 하고 있었어. 우리 아들 옆에 붙어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세상에 때가 탔으니까. 나이만 처먹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저에게 굴복하시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생각이라도 하신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씩씩거리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열이 확 받았으나 어차피 이제 다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꾹 참아냈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시라는 인사를 공손한 자세로 올리기까지 했네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인연을 갑작스레 정리하게 되었으니 제 속도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지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큰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제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셨다가 길에서 그렇게 되셨는데 천만다행으로 주변에 행인들이 많이 있었기에 빠른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고서 일단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오셨다고 하니 놀라서 혼비백산이었죠. 다행히 아버지는 무사하셨지만 제가 아버지의 일로 연락을 받았을 때 같이 자리에 있던 지인 중 하나가 자기도 깜짝 놀란 나머지 저희 아버지가 잘못되신 줄로만 착각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지인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하고도 원래 알고 지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 바람에 남편이 그 연락을 받고서 화들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병원에서 남편을 마주하고 어리둥절했어요. 난 또 무슨 일 크게 나신 줄 알고 걱정했잖아. 그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바로 발견되시다니 정말 천운이네. 이제 한시름 났다. 오면서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얼마나 별별 생각을 다 했는지 몰라. 급하게 오느라 머리도 흩날렸고 옷 매무새도 흐트러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저야말로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별별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놀라서 달려와주는 상대가 고맙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감동을 좀 받았어요. 이런 저의 기색을 읽기라도 했던 것인지 아버지가 태어나고 나신 이후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해댔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때 친정 식구들이 말을 못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혼해서 잘 살면 그만인 거지. 너무 그렇게 서운하고 속상했던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웬만하면 좋게 갔으면 해. 남편과 다시 잘해보고 얼른 결혼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와준 남편의 모습을 본 친정 식구들이 다 좋게 봐줬던 거예요. 저는 비단 서운하고 속상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태도, 남편의 별 생각 없이 이불 나불대는 그 면모 때문에 결혼을 엎었던 것인데 하지만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도 그냥 결혼해서 적당히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의견을 줬던 그 지인들까지도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하마터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으니 이런 큰일을 겪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든 너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법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인생 뭐 없다 하는 자세로 저에게 그냥 남편하고 결혼하라는 소리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시 만나보기로 했고 그것은 즉 곧장 결혼을 하자는 의미였죠.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저를 잘 받아주셨냐고요? 아니요.
저도 살짝 기대를 하기는 했는데 그건 괜한 기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보통 내기에 고단수가 아닐 줄 알아봤지. 네가 기어이 우리 아들 작정하고 골수가지고 깨어냈구나. 저에 대한 적의만 열심히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화는 안 났고요. 어처구니가 없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맨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굴진 않으셨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꾸며내시는 것조차 안 해주시는 건가요? 그때 맨 처음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뭐 하는지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랬지. 우리 아들한테 들어서 알게 된 이후에는 영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어. 근데 우리 아들 체면 봐서 내가 차마 네 앞에서 대놓고 싫어하는 기세가 안 비쳤던 거다. 하지만 네가 먼저 그 성질머리 드러내면서 우리 아들한테 공격하고 상처 줬잖아. 그러니 나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너한테 싫은 내색 숨길 이유 없지. 성질머리를 드러낸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문자를 보고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성질머리가 아니면 뭐니? 그 더러운 성질 기어이 드러냈으면 네가 큰 소리 쳤던 대로 우리 아들하고 깔끔하게 정리나 잘할 것이지. 뭐? 다시 만나? 바로 결혼을 해?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나라면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니? 그럴 수 있겠어? 네가 아주 야가 빠졌구나. 보통 앙큼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제대로 구워 삶을 수 있는지 네가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야말로 보통 내기가 아니신 분 같았습니다.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저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는 점에서 절대 평범하신 분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의 결혼을 가로막으실 수는 없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요. 남편이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빡빡 우겨대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저를 향해 그토록 분통을 터뜨리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유일한 형제인 아주버님은 그 뻣뻣한 성격상 절대로 이런 사안에 끼어드시면서 동생을 향해 이 결혼해라 마라 이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작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절대 반대하실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찬성부터 하실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썩 좋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직 장가 안 든 작은 아들이 얼른 장가를 들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원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서 남편이 그렇게나 놀라서 펄쩍 뛰며 병원으로 달려와 줬던 거예요. 부친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슬픈 가능성을 남편은 항상 안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마당이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가족들 앞에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반대한다고 공언을 하시기 어려웠죠.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와주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이제 그게 물 건너갔으니 못마땅한 한숨을 내쉬면서 저희 부부의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에는 어쩜 간절히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절대 바랬는데도 이루어지고야 마는 일도 있으니 정말 빌어먹게 살기 힘든 세상이다. 시어머니께서 허무하다는 기색으로 저 들으라고 중얼거리셨을 때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결혼을 했으니 싫거나 말거나 그분은 저의 시어머니셨고 저는 그분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부관계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압적으로 구시면서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저보다 당신의 아들이 훨씬 잘났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셨던 건데요.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남편이 저보다 사회적인 능력이 좋았습니다. 외모라든지 뭐 그런 건 주관적인 의견에 들어가는 거니까 건너뛰고요. 결혼을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도 남편이 저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신에 친정에서 적극적으로 제 결혼에 팔을 걷어붙여 주셨기 때문에 딱히 제가 크게 뒤처질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양가의 집안 수준은 비등비등했어요. 살아온 궤적이 서로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았고요. 엇비슷하다고 봐야 했죠. 하지만 저를 남편에 비해서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보셨던 시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엄청난 요인이었죠. 우선 결혼 초반이라 그런진 몰라도 남편은 별다른 문제 한 번 만들지 않고 저와 무난한 일상을 이어나갔어요. 사소한 일로 서로 투닥거릴 때가 있기는 했으나 진지하게 싸운 적은 없었고요.
결혼 생활이 평화롭게 펼쳐졌습니다. 뭔 과거가 있었든지 간에 결국은 결혼만 잘해서 살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던 친정 식구들의 이야기가 벌써 그럴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끄덕끄덕 수긍하면서 살던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쳤습니다. 야, 취나물 좀 새로 묻혀서 가져왔다. 향이 아주 끝내줘. 우리 아들이 먹으면 바로 입맛 돈다고 그럴 거야. 밥을 2공기나 먹을걸? 어머님, 네, 정말 감사한데요. 일단은 그 호칭부터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한테 자꾸만 야라고 부르시는 건 별로 모양새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모양새? 네 기분만 나쁜 거겠지. 이런 모양을 어디서 보일 일이나 있다고? 너는 모양새 핑계니? 그렇다면 며느리인 제 기분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호칭을 좀 달리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싫은데?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니? 네가 내 눈치 보고 살아야지. 야, 잔말하지 말고 냉수 한 잔 얼른 떠와.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아유, 허리야, 다리야, 내 삭신이야. 저는 그렇게나 여기로 오는 게 힘드시면 제발 오지 말아달라는 소리가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혹시 허리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실까봐 황급히 냉수를 뜨러 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아유, 짜증나. 뭔 놈의 집이 언덕에 있어. 여기가 무슨 달동네야? 어머님이 매번 걸어오시니까 그렇죠. 차 타고 다니시면 괜찮은데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왜 신혼집의 위치를 트집 잡는신지 그 이유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대꾸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런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리에 큰 재능이 없었고 특히나 밑반찬 만드는 솜씨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메인 요리 큰 거에 기대서 밥을 먹는 것보다 반찬 여러 개를 두고 밥을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 입맛이었고요.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때마다 몇 가지 사면 된다고 생각을 했으나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그렇게 종종 반찬을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참고로 신혼집과 친정은 거리가 상당해서 친정 쪽에 일상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나 애틋하게 챙기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가로막기는 참 못하더라고요. 맨날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때마다 종종 오시는 편이었으니까요. 정말 애매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께서 오실 때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반갑게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신혼집에 오실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꼭 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치가 어떻고 이 동네 생활 수준이 어떻고 그러면서 꼭 결론은 속상하다는 이야기로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잘 못해놓고 사는 거 볼 때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내가 속이 안 상할라야 안 상할 수가 없어. 번듯하고 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안 되네. 시어머니의 짜증스러운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게 너무 슬프다고도 하셨고요. 당신의 장남은 결혼해서 아주 번듯하고 번지르르한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를 부족하고 모자란 며느리로 보시며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던 요인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차남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아주버님이 결혼하신 분, 즉 저의 유일한 동서 되시는 분이 바로 의사였습니다. 게다가 형님은 집안도 꽤 잘 살았습니다. 개척용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의사를 배출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되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십니다. 집안에 의사뿐 아니라 다른 고소득 전문직들도 몇 계셨고 소위 엘리트 집안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배경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주버님께서 대단한 인물이신 거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딱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인데 이런 성격이 형님하고 굉장히 잘 맞았나 보더라고요. 형님께서 여러 결혼 자리가 들어왔음에도 다 마다하고 아주버님과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결혼에 들어간 비용 거의 다 형님 쪽에서 부담을 하였고요. 그래서 번듯하게 잘해놓고 두 분이 사셨습니다. 아주버님이 장가를 정말 잘 가신 셈이었죠. 저같이 능력이 부족한 여자와 결혼을 한 남편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예요. 두 분이 사시는 곳은 형님의 친정과 거리가 가까웠고요. 시댁하고는 살짝 먼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그 집에 가고 싶으셔도 잘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는 둘째치고 형님이 워낙 바쁘고 피곤한 분이시다 보니 의사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 아무 때나 방문을 하신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좋은 집에 가서 당신의 며느리가 없을 때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도 마땅히 다른 핑곗거리도 없으셨고요. 반찬을 가져다 주실 필요도 없었죠. 형님의 친척이 지척인데다가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방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의 성격이 무뚝뚝하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부부와 상황이 극과 극으로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놓고 사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아무 때나 들이닥치셔서 당신이 아들을 위해 싸주고 싶으신 반찬들을 원 없이 싸서 날라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점점 속이 끓을 수밖에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에 화는 올라오는데 솔직히 저도 비교가 되니까 움츠러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고 형님에 비하자면 저는 뭣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였어요. 형님처럼 저도 잘나고 싶었죠. 세상 천지에 누가 안 잘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치사하고 우스운 게 뭐냐면요. 저를 들들 볶으시며 매번 짜증을 내시는 건 시어머니인데 저는 어느새인가 속으로 형님이 왜 그렇게 잘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왜 비교가 되게 만들고 애초에 그렇게 잘나신 분께서 왜 이런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셨을까? 우리가 평범한 거고 그쪽이 특이한 경우인데 왜 우리가 눈총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나 좋다는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했으니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해야지. 마음 다 잡고 살자. 저는 결혼하자며 저를 붙잡고 매달린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으니 이런 제 선택에 책임지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이 끝끝내 고단수 능그렁이 불려시에게 잘못 넘어가서 결혼하고 발목 잡혀버린 불쌍한 처지로 보이는 듯 했네요. 근데 의도는 어쨌거나 시어머니께서 자기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니까 남편도 그거 자체는 싫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고요. 원체 아주버님이 말수가 적어서 옛날부터 시부모님께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들면서 살갑게 굴고 친근하게 대했던 자식은 남편뿐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역할이 그거였고 제일 잘하는 것도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남편이 더 편하신 거고요. 말도 잘 안 하고 조용한 장남은 결혼도 너무 잘해버려서 어딘가 벽이 느껴지는데 차남은 친근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런데 그 친근함이 왜 저한테는 막대하는 걸로 표출하셨던 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따름입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고서야 시댁에 다 같이 모일 일이 드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다 같이 모이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야, 이리 와서 이것 좀 씻어봐라. 그리고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야라고 칭하시는 게 저는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편찮으신 시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입국 다무는 아주버님도 그렇다 치고 갑자기 괜히 TV에 집중하는 척하는 남편도 좀 얄밉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태연하게 구셨고요. 저를 향해서 힐끗 눈빛을 보내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마치 얼른 시어머니께 안 가보고 뭐하냐는 것처럼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댁에 가면 자잘한 것부터 큼직한 것까지 모든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건 저뿐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같이 좀 하자 하는 눈치를 줘봤다가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거든요. 이런 부엌 일은 당연히 여자들이 해야 하는 법인데 너는 못돼 처먹어가지고 괜히 왜 우리 아들한테 시키려고 드니? 너네 집 가서 그러고 사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없어서 가뜩이나 속상한데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 건 네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저번부터 고민했는데요. 굳이 부엌 일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자는 바깥 일을 하지 말아야죠.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집에 들어와서 부엌 일은 독박으로 하면 여자가 결국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힘도 더 좋은데 부엌 일은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야! 너 그 드세고 능수는 안주둥이 가만히 못 둬? 매사에 고분고분하게 한 번에 내 하는 법이 없어. 너는 그게 문제야. 너 그래가지고 여태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고 이런 거 하나 없이 못나게 살고 있었겠지. 객관적으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고 그러는 시어머니의 아들 또한 대단하게 이룬 거 없는 거 아니었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이 수치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는 것이 먼저였죠. 매사에 고분고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저는 왜 그렇게 민망하게 들렸을까요? 제가 예쁨 받지 못할 만큼 행동거지 처신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잘난 게 없으면 꼴이라도 살랑거리는 걸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하지 못하는 듯 싶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놓고 있어도 시댁의 얼굴을 비추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쁨을 받는 형님은 저와 차원이 다른 존재 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호통 앞에서 되게 민망해하는 것을 형님은 뻔히 보셨으면서도 못 본 척 구셨어요. 저는 형님과 자주 볼 기회도 없었지만 그런 것 치고도 동서간에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한쪽이 고고하게 무게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인사는 나누셔도 대화는 안 나누려고 하시는 분이 형님이었습니다. 시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야 소리나 듣고 오만 잡일 다 하고 차리고 치우고, 그런데 형님은 우아하게 미소나 지으면서 조용히 식사나 하다가 가시고, 이러는 게 너무 비교가 돼서 속이 상했다고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심정을 털어놓았더니 남편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 형수님이 너무 잘나신 걸 어떡해. 우리 엄마도 형수님 눈치 엄청 보는 거 당신도 느꼈지? 우리 형이 표정 변화가 없어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형도 매분 매초마다 형수님 눈치 엄청 살피면서 비위 맞추고 있을 거야. 나도 형님이 비교 불가로 잘나신 거 알아. 하지만 태도의 문제잖아.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막대하시는 거 나도 내가 노력하면 그게 바뀔까봐 참고 견디고는 있지만 점점 더 지쳐.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거 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셔서 그래. 어려운 아들 며느리 부부만 접하시다가 편한 우리 부부가 짠 생기니까 시행착오 겪고 계신 것 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결국은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 주실 거라니까. 정말이야. 남편의 그런 허접한 임기응변에 넘어갔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화도 그렇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묘한 앙금이 있었고 그게 점차 풀려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긍정적이었던 것이죠. 그 앙금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거라고는 왜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다가 결국 제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옛 지인께서 시댁에 소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하필 시아버지께서는 소고기를 드실 상태가 아니었고 잠깐 입원을 하신 참이었습니다. 집에 온 소고기 그거 그냥 당신이 며느리들하고 같이 구워 먹어. 여자들끼리 오붓하게 먹어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딱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착실하게 시간을 따로 내서 병문안까지 간 참이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고 귀한 소고기를 더 오래 냅둘 수도 없었으니 당장 형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형님이 그날 오후에 딱 시간적 여유가 났던 거예요. 놀라신 시어머니께서 반색을 하며 당장 시댁에 모여서 소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시어머니와 시댁으로 향해야 했고요. 아주버님 취향은 잘 모르겠고 남편은 소고기를 구워 먹는 입맛이 아니었어요. 밑반찬 여러 개를 돌아가며 주워 먹는 걸 최고로 좋아했고 무조건 고기는 달달한 양념이 발라져 있어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도 별 수 없이 입을 휘죽거리시면서도 제 앞에서 소고기를 꺼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상을 차렸고 도중에 형님이 도착하셨어요. 웬 백화점에서 팔 것 같은 고급 쿠키 세트를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유 이게 웬 거야? 그냥 와도 되는데 센스까지 이렇게 만점이어서 어떡해. 아우 난 몰라. 시어머니께서는 입이 찢어지셨고 쿠키 세트를 품에 안고 사뿐사뿐 걸으셨습니다. 형님은 그저 잔잔한 미소만 지으시며 상을 차리던 제 쪽을 힐끗하셨고 제가 얼른 나와서 꾸벅 인사를 드리자 눈짓으로만 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유 귀족 의사님께 뭘 바라겠나 싶어서 군말 없이 마저 상이나 차렸네요. 상 한가운데 가스버너를 두고 즉석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한 판 딱 올려놓자마자 바로 익기 시작하는 소고기를 저는 얼른 뒤집었고 형님은 갑자기 휴대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중요한 문자라도 온 모양이었습니다. 뒤집은 소고기가 벌써 이미 다 익었길래 저는 2점을 형님 앞접시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를 제 입으로 넣었지요. 고기를 씹으면서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던 제가 문득 느껴지는 시선의 옆을 보니 시어머니께서 후추통을 들고 자리에 앉으시려다 말고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후추를 가지러 잠시 일어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말씀드렸죠. 고기가 살살 녹는데요? 근데 그게 얄밉게 들리셨던 걸까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후추통을 쥔 손으로 제 머리통을 후려치신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네가 뭔데 맛있게 처먹고 있어? 네가 발끝도 못 따라가는 네 잘난 의사동서가 아직 소고기 맛도 못 보고 앉아있는 거.
네 눈깔로는 안 보이니? 네가 뭔데 먼저 처먹고 맛평가를 하고 지랄이야. 모멸감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형님을 쳐다보자 제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면서 그 특유의 고고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자기 앞접시에 소고기 2점이 있는 걸 보셨으면서도 저를 두둔하지 않으시고 그 입 다문 모습을 고수하셨어요. 그러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죠. 애초에 이런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하세요. 이게 무슨 무례세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시라고요. 뭐? 사과? 급도 안 되는 년이 왜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을 해? 네가 뭐라도 되니? 아, 그러게요. 뭣도 안 되긴 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 며느리도 아니니까 생판 남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쪽도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뭐라고? 생판 남? 그쪽? 너 미쳤니? 안 미쳤어. 안 미쳤으니까 아줌마 아들하고 이혼한다. 어쩔래? 시어머니께서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손을 드시길래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손을 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직격으로 때린 손이 얼얼했고 속은 시원했죠. 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거야? 정신이 나갔으면 어쩔 거고 안 나갔으면 어쩔 건데? 이것 보세요, 아줌마. 천박하고 막무가내로 구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하셔야죠. 제가 웬만하면 장단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잘나고 싸가지 없는 을사년이랑 앞으로 어화둥둥 잘해보세요. 제가 통쾌하게 외치자 시어머니께서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으시려다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구르셨어요. 형님이 비명을 지르셨고 저에게 한마디 하시려는 듯 강렬하게 저를 쏘아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마디 해드렸죠. 뭘 봐? 그러자 형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입술을 깨물면서도 제 기세에 밀려서 조용히 눈을 내리까셨습니다. 망할 놈의 소고기와 시댁을 뒤로 한 채 나서니까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알아놓으셨고 남편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죽어도 이혼은 못해주겠다면서 울고 불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럼 가족하고 연 끊을 수 있어? 나 위해서 그럴 수 있어? 뭐? 그건 생각을 좀 해볼게. 됐어. 생각하지 마.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나 때문에 가족들 등졌다고 앞으로 나를 원망하겠지. 우리는 애초에 결혼할 인연이 아니었나 봐. 그걸 모르고서 우리 둘 다 착각 속에서 지내왔던 거야. 이제는 정말로 끝내자. 법은 모르지만 이혼을 위해서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남편이 넋이 나가서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괜히 제 결혼을 부추겼던 것 같다면서 미안해했고요. 하지만 결국은 결혼했던 건 제 선택이었으니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자기 모친이 죽도록 원망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자기 모친을 안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 그분은 그 충격으로 삶의 의지를 잃으셨는지 원래 편찮으셨던 전 시아버지보다도 건강이 확 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시설을 알아본다 어쩐다 하는 소식을 건너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거든요. 잘난 을사며느리요. 제가 소고기 사건으로 이혼을 한 이후 자기 시댁이 껄끄러워졌는지 아예 발걸음을 끊었다더군요. 정말 싸가지가 없기는 했네요. 전 아주버님은 절대로 효자는 못 되는 분이셨는지 그런 자기 아내의 선택을 따랐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거 보면 돈이고 뭐고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를 잘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짧지만 강렬했던 결혼 생활을 질려버린 저는 결혼 생각 따위는 없이 즐겁게 일상을 보내다 자연스레 새로운 인연을 맺었답니다. 친정 고향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집안의 아들내미랑 제가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급하게 먹다가 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저에게도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생겨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중년의 삶이란 평탄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요. 저 또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답니다. 사연을 제보하려고 쭉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오늘도 조심히 잘 다녀와요. 이따 우리 성민이랑 성년이 데리고 같이 병철 씨네 집에 가서 고기 먹기로 한 거 알죠?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니까 우리도 이따 갈 때 과일이나 주전부리 좀 사가요. 당연히 알지. 그래, 그거 좋다. 어렸을 때부터 병철이한테 매번 받기만 하네. 이따 그럼 퇴근하고 빨리 집으로 곧장 올게. 여보, 항상 고마워. 저는 해안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집을 나서서 바다까지는 걸어서 단 15분이었어요. 부모님은 둘 다 배를 타는 분들이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배 타는 일이 워낙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부모님의 소원으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마을에 있는 유일한 은행에 취업해서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식을 낳고 키우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그런 저에게는 소꿉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병철이었어요. 병철이는 저와 걷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초등학교 정원이 총 8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병철이와 저는 집까지 붙어 있어 친했죠. 부모님끼리도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병철이 부모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셨어요. 병철이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배 타고 나가 생선을 잡는 일이 업이 없어요. 그리고 병철이는 그렇게 부모님과 동네 주민들이 잡아온 생선을 시장에 나가 파는 일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평범한 제가 병철이에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야, 상준이네 왔네? 성민아, 성현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예뻐 죽겠다. 성윤이는 완전 재주씨랑 똑같이 생겨서 더 예뻐졌네. 아니, 근데 무슨 과일을 사왔어? 사오지 말랬잖아. 매번 얻어먹기만 하기도 미안해서 아내가 샀어. 성인이가 받아줘. 재수씨는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재수씨. 저희 왔어요. 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언니 과일 고마워요. 제가 국수도 만들었는데 성민이랑 선영이 여기 와서 먹어. 이모가 맛있게 만들었어.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매번 생각하는 건데 식당 차려도 되겠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우리는 부부끼리도 매우 친했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병철이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2명은 계속 아이를 원했는데 재수씨 몸에 문제가 있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병철이와 병철이 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예뻐했습니다. 우리가 처가에 급한 일이 생기면 대신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어요. 서로 허물없는 사이였고 제 자식들도 병철이와 병철이 아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행복하게 의지하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우리 장남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병철이와 둘이 술을 마시는데 병철이가 은근히 사업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상준아, 너 이제 아이들도 다 학교 들어가면 들어갈 돈도 많잖아. 나랑 같이 동업하자니까? 이거 솔직히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힘든 일이면 너한테 권하겠냐? 내가 너랑 지낸 기간이 얼만데. 나 못 믿어? 아니, 믿지. 그런데 난 그냥 안정적인 직업으로 조용히 평범하게 사는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자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모험하기 힘든 거 있지.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평범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셨고. 야, 근데 막상 큰돈 만져봐라. 진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자식 새끼들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진짜 좋은 기회라서 그래. 너 모은 돈이랑 내가 모은 돈 합쳐서 크게 한판 하자. 이 마음은 알겠어. 일단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내랑 얘기하고 알려줄게. 근데 아내도 자꾸 재주씨 얘기 꺼내면서 부러워하긴 하더라. 병철이는 제가 은행원으로 번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했어요. 본인이 모은 돈과 합쳐 크게 동업해서 사업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원래 안정적인 성향이지만 제 유일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 병철이가 사업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사실 속으로 많이 부러웠거든요. 병철이 아내는 항상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아끼지 않고 사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지 못하고 시장에서 1원이라도 깎으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하기도 했죠. 실제로 아내도 병철이 아내가 부러운지 종종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뭐라고? 여보, 내가 물론 부러워했던 것은 맞아. 그건 부정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당신이 사업하길 원하진 않아. 우리 아이들도 아직 많이 어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삶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투자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치.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것 같다. 여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우리 이렇게 살자. 내가 병철이한테 말 잘할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처음에 아내는 사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병철이의 말에 혹하긴 했으나 아내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 충분히 존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사업은 없는 일인 줄 알았죠. 그러다 우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차라리 사업을 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우리 둘째였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둘째가 크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발작이 심해졌습니다. 그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우리 마을이 아닌 근처 광역시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죠. 여보, 어떡해. 우리 성현이 어떡해.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잖아. 당신 모은 돈으로는 입원비도 낼 수가 없어. 친정에 말했는데 친정도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야. 우리 딸 어떡해. 병원에서는 딸이 당장 수술해야 하는 뇌 관련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에 급하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대출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상준아, 성현이 내 딸 같은데 내가 차마 지나치지 못하겠다. 병원비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해. 돈은 찬찬히 갚아. 내가 진짜 자식도 없는데 우리 성민이랑 성현이 내 자식 같아서 그러는 거야. 병철아, 진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냥 고맙고 또 고맙다. 예전부터 너한테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병철이는 우리 성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병원비를 다 부담할 테니 천천히 갚으라고 병원비를 한 번에 다 결제했습니다. 그런 병철이를 보며 너무 고맙고 또 동업 제안을 거절한 게 미안했어요.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병철이한테 우리 부부가 너무했던 게 아닌가 생각했죠. 그렇게 딸은 병철이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회복도 쉽게 해서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만약 병철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수술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내와 저는 병철이에게 고마워서 어쩔 줄은 몰랐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딸이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병철이가 저에게 밤에 술을 마시자고 하며 부르더라고요. 야, 병철아, 정말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모르겠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랑 아내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발벗고 나서서 행동할게. 아니 뭐 성민이랑 성현이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당연한 거였지. 그런데 상준아, 내가 병원비를 내줘서 이런 부탁을 너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보증을 서줄 수 있을까? 뭐? 보증? 갑자기 무슨 보증 얘기가 나와?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런 말 알지? 큰 걸 원하려면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건 말이야. 내가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는데 그게 무려 중국하고 엮인 중요한 일이거든. 만약 이거 성사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런데 나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사실 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돈 관련으로는 워낙 들은 말이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말이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보증은 형제 자매끼리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병철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만약 병철이가 아니라면 우리 딸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성현이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보증을 서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사실 보증을 서면서도 저도 마음이 마냥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워낙 잘 살던 병철이었고 또 평생을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그저 병철이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술 마시다 한순간에 내린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되돌아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돈 어딨냐고. 돈 내놔. 한병철 그 자식 어디 갔는지 말을 하라고. 그 자식이 우리 돈 얼마를 가져갔는지 알아? 당신들도 다 한패인 거 모를 줄 알아, 어? 우리는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우리도 그 사람들 어디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급한 대로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우리 아이들 돌반지랑 금목걸이에요. 내놔! 그리고 모른다고 하면 끝이야? 돈 안 내나, 어? 그럼 당신하고 당신 남편 장기라도 내놓던가. 다음 주까지 돈 마련 안 하면 못 볼 걸 볼 줄 알아. 알겠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 이제 저 사람들 다시 오면 줄 것도 없단 말이야. 당신 직장도 잘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보증을 서냐고. 당신 제정신이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성현이 병원비 내준 것에 홀려서. 여보, 일단 우리 여기 떠야겠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진짜 목숨이 달린 문제야. 당신 친정으로 가자. 사채업자는 끝을 모르고 매번 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심지어 제가 일하던 은행까지 찾아와서 들어누웠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갚아도 어마어마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는 없었어요. 병철이는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우리도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철이네 부부의 생사도 몰랐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채업자가 또 언제 찾아올 줄 모르니 새벽 3시에 최소한의 짐을 챙겨 아내 친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어려운 거 부탁했나? 우리 미선이 그저 고생만 모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 이러다 우리 집까지 그놈들이 찾아오면 그땐 어떡하려고? 하나밖에 없는데 외동딸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해? 꼴도 보기 싫다. 처가는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고 장모님만 계셨어요. 장모님은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힘들게 했으니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도 없었어요. 그저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처가 동네에서 저는 자동차 공장에 들어갔어요. 장모님 앞에 얼굴을 비추는 것도 죄송해서 공장에서 숙식하며 돈 버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은 날에만 잠깐 집에 들러 돈을 건네고 바로 밥도 먹지 않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아빠, 나 아빠랑 축구하고 싶어. 아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빠, 나 아빠랑 엄마랑 예전에 바다 앞에서 살던 것처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성문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진짜 우리 가족한테 못할 짓을 했다. 아빠가 평생 사죄하며 살게. 잠깐 들렀다 나오는 길에 아들이 저를 잡고 예전을 그리워하면 그게 또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길에서 아들을 부여잡고 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7년을 일했어요. 그래, 이렇게 따박따박 갚으면 얼마나 좋아, 어? 형씨,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착하게 나오잖아, 어? 만약 한 달이라도 밀리면 그땐 공장 찾아간다, 알겠어? 네,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랑 장모님 앞에만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진짜 잠 안 자고 일해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만 찾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다고 알겠어. 우리도 막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어? 알잖아. 그럼 다음 달에 보자고. 알겠지? 중간에 사채업자에게 무릎 꿇고 빌기도 했고 돈을 갚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잔업을 나서서 했어요. 공장 사람들은 그러다 죽는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저는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기계처럼 일한 결과 마침내 돈을 다 갚았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진짜 나는 당신이 공장에서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몸도 성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병철 씨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와. 너무 속상해. 나 때문에 당신은 겪지 않아도 될 일도 겪었잖아.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이제 앞으로 장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절대 보증이나 뭐 도박 사업 이런 쪽에는 눈도 돌리지 않을게. 너무 미안해. 아내와 저는 그렇게 이제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뭐가 이렇게 힘들까요? 겨우 보증빚을 갚고 장모님도 드디어 저에게 조금 마음을 여나 싶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치료를 해도 지금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가 있긴 한데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도 겨우 1년을 더 살 뿐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제발요. 우리 아내 저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만 했어요. 이제 겨우 숨통이 트였는데 암이라뇨.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제발요. 유감입니다. 저희도 방법이 있으면 손이라도 써볼 텐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 현실을 알려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괜히 항암 치료했다가 우리 돈 또 없고 그러면 나 불편해. 죽을 때라도 마음 편하게 해줘. 부탁할게. 응? 아내가 무려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빚을 갚고 평범한 생활을 하나 싶었더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암 소식을 듣고 장모님은 충격에 쓰러지셔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장모님에게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들어가는 돈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지만 암이라는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장모님도 아파서 누워 계시고 아내도 아프니까 예전처럼 공장에서 씩씩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 아이들만 놓고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가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민아, 성현아, 아빠 배달 금방 다녀올 테니까 밥 해놓은 거 먹고 할머니랑 엄마도 챙겨드려. 알겠지?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방바닥도 한 번만 쓸어줘. 아빠 금방 다녀올게. 아빠, 우리가 엄마랑 할머니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성현이랑 내가 청소랑 빨래도 할게. 조심히 다녀와. 저는 새벽부터 나가서 몸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택배 배달도 하고 짐도 옮기고 그냥 돈이 된다면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도 돈은 부족했어요. 아픈 사람이 먼저라 아내와 장모님 약값에 돈을 쓰면 아이들에게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이들은 오히려 씩씩하게 본인들이 엄마와 할머니를 챙기겠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일하러 가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병철이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의사가 말한 기간이 지나고 아내가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남편 잘못 만나서. 아이고. 이 망할 놈아, 내 딸 살려내.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고생만 시키고.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어떡해, 오빠! 할머니 무축해드려! 저기로 눕히자! 장모님은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통곡하셨어요. 그러다 중간에 쓰러지셨고 다시 일어나서 통곡하다 쓰러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차마 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생각만 해도 미안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미안한 마음밖에 없죠.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장모님은 한동안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계셨어요. 아내가 보인다며 환각에 시달리기도 하셨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간호를 우리 아이들이 했는데
겨우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우리 아들과 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딸은 어렸을 때 했던 수술 때문에 몸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아빠, 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어.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돈 벌어서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혼자 우리 먹여 살리느라 잠도 못 자는 아빠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아들, 고맙다. 아빠가 너희에겐 할 말이 없어.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장학생으로 가다니 너무 고마워.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은 무려 서울에 있는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제대로 지원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장남이 대학을 가고 몇 년 뒤 딸도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자식들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들 잘 자라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대학에 간 것은 기뻤지만 장모님의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심지어 장모님은 치매에 걸리게 되어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저기에 있어. 자네, 우리 미선이 안 보이나? 저기에 우리 딸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 이리 와, 우리 아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장모님, 아내는 세상에 없어요. 그거 아내 아니에요. 아내는 이미 하늘로 갔어요. 이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장모님, 제발요. 세상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바로 저기에 우리 딸이 있는데. 아가, 이리 와.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 우리 딸이 왜 죽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내 딸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리 하지 마.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증상이 매우 심해지셨어요. 악을 쓰고 환청을 듣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도 저는 불만 없이 장모님을 잘 돌봤습니다. 하늘로 먼저 간 아내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빚은 갚았어도 가난한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해도 아이들의 학비를 내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 모은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 앞길을 알아서 개척하고 있는 것도 저는 미안했습니다. 남들은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매우 컸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장모님과 단 둘이 사니까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제가 집을 비우면 장모님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빠, 방학이라 내려왔어. 그런데 진짜 공장에 가서 일할 거야? 아빠는 도대체 언제 쉬어? 우리 방학 아닐 때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운전한다며. 진짜 아빠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 그래도 아빠가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해준 것도 없는데 손까지 벌릴 수는 없잖니. 이럴 때 벌어야 목돈이 생기고 그러는 거다. 할머니 부탁해. 아빠 일하고 올게. 아들과 딸이 방학이라 잠시 집에 내려오면 그때를 노려 공장에 가거나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학기가 시작되어 올라가면 장모님이 주무실 때 나가서 신문 배달도 하고 트럭 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소개해 주었어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며느리가 이미 아들의 자식을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인사하러 내려왔는데 며느리는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나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나 봤어. 세상에,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어머, 어머머, 세상에 화장실이... 자기야, 나 이런 곳에서 못 자.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아직 사는 곳이잖아. 당신이 서울 태생이라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사람 사는 곳이라도 내가 놀랄 수는 있잖아? 왜 그렇게 말해? 지금 내가 당신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나오면 나 속상해. 그래, 성민아. 서울 사람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 너무 그러지 마. 네 아이까지 임신했잖니. 아가, 내가 대신 미안하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저는 며느리의 눈치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남들은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소라도 팔아서 결혼 자금을 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고 깍쟁이 같은 며느리를 데려와도 불만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본인이 학생 때부터 열심히 모은 돈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태생이었는데 사돈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아들의 돈으로 결혼하게 되었죠. 아버님, 저예요. 네, 아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만 가려고요.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시골에 가면 아무래도 위생 걱정도 있고 또 시할머니가 치매셔서 걱정도 돼요. 이해하시죠? 아, 그러니? 알겠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시간이 되면 내가 올라갈까? 차라리 내가 가는 건 어떠니? 아니요. 아버님 힘들게 뭘 오세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냥 아버님이 남편에게 말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제가 얘기 꺼내면 또 부부싸움 할 게 뻔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알아들었다. 내가 그럼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번 명절은 둘러대고 오지 말라고 할게. 아가, 네가 편한 대로 하렴. 그래, 알겠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장모님과 제가 사는 집을 오기 싫어했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는 아기를 위한다며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부탁하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제 의견인 척 오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도 보고 싶었죠. 하지만 해준 게 없으니 바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다음 해에 딸도 결혼했는데 며느리와 달리 사위는 매우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왔어요. 백화점에 들러 한우도 사왔으니까 구워 드세요. 그리고 이건 과일 바구니예요. 식사를 잘 챙기셔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시죠? 아이고, 성서방. 내가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매번 집에 올 때마다 바리바리 들고 오니까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미안하네.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히려 서운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걸요. 자, 그럼 빨리 우리 제가 사온 소고기 구워 먹어요. 사위는 며느리와 달리 아주 살갑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또 집이 여유 있는 집이라 딸은 오히려 결혼하고 난 뒤의 삶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혼하고 얼굴을 잘 보지 못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꼭 내려가려고 했는데 대신 이번 일만 끝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내려갈게요. 아니다. 일도 바쁜데 이번에도 굳이 내려오지 말고 처가만 들려.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손자도 어린데 굳이 집에 오면 힘들잖니. 아버지, 죄송해요.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리고 아내가 전화했다고 하던데 들으셨죠? 장모님이야 뭐 내가 잘 돌볼게. 너는 걱정하지 마. 며느리? 그럼 들었지. 그래. 아들과 전화를 하면 아들은 종종 저에게 며느리가 한 말을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매번 자연스럽게 얘기를 돌렸어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넘기는 게 다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치매를 심하게 앓던 장모님이 아내를 따라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장모님을 모시는 것이 힘들긴 했어도 막상 돌아가시니까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고생시킨 게 너무 죄송했는데 당신마저 돌아가시니 우울하더라고요. 혼자 시골에 있으니 밥을 먹는 것도 사치스럽게 느껴졌어요. 아빠,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 아빠까지 돌아가시면 정말 속상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집 처분하고 저랑 같이 살아요. 마침 아들이 시골에서 제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합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라도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때는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어떻게든 같이 살던 때가 오히려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아들네 집에 주는 대신 합가하게 되었어요. 아들 부부는 그 돈을 받고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또 제가 그동안 죽어라 일해서 모은 돈도 보태서 아들 부부는 훨씬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 저도 나름 체면은 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엌은 제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자꾸 부엌에 오시면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나요? 미안하다. 내가 아까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미안하다. 금방 다시 들어갈게. 며느리는 제가 방 밖을 나가서 거실이나 부엌에 가면 그렇게 눈치를 주었어요.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했지만 제가 이런 말을 아들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일이 너무 바빠 집에 와서 겨우 잠만 자고 나가는 일상을 지속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던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 지역 바다가 보고 싶어져서 혼자 무작정 집을 나가 고향에 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세상에 상준이 아니냐?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 사람아?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저는 뭐 이 지역 떠나고 처가댁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빚쟁이가 거기까지 와서 겨우 고생해서 빚 갚고 지금은 아들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와 여긴 여전하네요. 저기 식당도 그대로고. 아내는 하늘로 갔어요. 아내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니 그나저나 상준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병철이 기억나지? 병철이가 만약에 네가 다시 고향에 오면 꼭 소식 전해달라고 했어. 여기 명함 이거 남기고 계속 매년 찾아오고 있는데 도통 네 소식을 알아야 전하지. 우리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아냐? 예전부터 알던 어르신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우연히 고향에 갔더니 세상에 우리 집을 망하게 한 병철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병철이 얘기를 꺼내셨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기어코 제 손에 병철이의 명함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함을 보고 매우 당황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 명함에서 병철이는 무려 중견기업의 회장님이었거든요. 어르신, 병철이가 아니 회장이라고요? 이 새끼가 지금 그래서 너를 그렇게 찾았어. 네가 만약 고향에 오면 꼭 연락 달라고 얼마나 사정하든지 몰라. 예전에 네가 병철이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봐.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며 저는 생각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막상 연락하면 병철이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게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기업의 회장이 될 때 저는 돈 버는 기계로 살았잖아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는데 병철이 소식 때문에 끼니때를 너무 놓쳐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부엌에 가서 라면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냄비에 갈비찜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손도 대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파 저도 모르게 갈비찜을 아주 조금 덜어내서 방으로 가져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제가 갈비찜을 손에 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그거 우리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직접 해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저도 아직 입에 안 넣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많이 덜지 않았고 이 정도만 덜었는데. 우리한테 생활비도 안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까지 탐내시면 어떡해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버님이 그렇게 몰래 먹으라고 준 음식이 아니잖아요. 속상해.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며느리 옆에는 손자도 있었는데 손자 앞에서 저를 그런 취급을 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갈비찜을 들고 방에는 들어왔는데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예전부터 생활비 얘기를 꺼내며 저를 자극했거든요. 속상함에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머리에 병철이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홧김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말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나다. 네? 뭐라고? 아니 잠시만. 이 목소리는 설마 너 상준이니? 상준이야? 그래 나다 이놈아. 나라고.
병철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서러움과 그동안 고생했던 게 떠오르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병철이도 덩달아 울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상준아. 내가 너희 가족에게 못할 짓을 했어. 너무 미안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날 보러 와주겠어? 미안하다. 병철이는 바로 다음 날에 사람을 보내 자기를 보러 오게 했습니다. 저는 만나면 일단 욕이나 실컷 퍼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철이가 보낸 차를 타고 간 곳은 바로 회사가 아니고 대학병원이었어요. 어리둥절하게 내리니 비서는 저를 데리고 고급 VIP실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병철이는 병상에 누워 매우 수척한 상태였어요. 보자마자 너무 미운데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들고 매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엉엉 울자 병철이는 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진정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회사를 차려서 몸을 갈아일했지. 그 과정에서 우리 아내도 하늘로 먼저 갔어. 그리고 나도 이렇게 병상에 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되니 다른 사람보다 너희 가족이 그립더라.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몇 번을 해도 모자라겠다. 그렇게 우릴 괴롭혔으면 좀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인간아. 이렇게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 상준아, 그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던 이유가 바로 이 회사를 너에게 주려고 그래. 내가 자식이 없는 거 알지? 그동안 너를 괴롭게 했던 거 이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어. 병철이는 매우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자기 회사를 저에게 지명해서 물려주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 소리에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걸. 내가 갑자기 너희 회사 회장이 되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공장에서 일한 지식뿐인데 운전하고 내가 뭘 하겠어. 됐다. 말이라도 고마워.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이미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많아. 너는 그냥 직함을 가진 채로 돈만 챙기면 돼. 그냥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 기업을 주지 못하면 마음 편하게 죽을 수가 없어. 내 평생의 한이야. 병철이는 거절하는 저를 기어코 물려받게 했어요. 너무 뜻밖의 일이라 저는 이걸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 선뜻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그 뒤로 저는 시간이 나면 병철이의 병문안을 가서 예전 일도 얘기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상준이 네가 나타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연락해줘서 고맙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먼저 하늘에 가서 내가 너희 아내와 장모님 돌보고 있을게. 상준아, 미안하다. 병철이는 그렇게 저와 마지막 순간을 같이 보내고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철이가 미리 변호사도 몇 명이나 구해놔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매우 얼떨결에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어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로 제가 막대한 재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우리 아들과 딸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 아빠 밑에서 자라느라 고생한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딸과 아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말에 보자고 했죠. 흔쾌히 알겠다는 말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말에 자식들을 볼 생각에 신이 난 채로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마침 배가 고팠던 저는 며느리에게 같이 식당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식당이요?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비싼 건 안 돼요. 여기 집 앞에 중국집 가는 거 어떠니? 오랜만에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마침 재영이도 집에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먹고 들어오자 뭐. 저는 이제 돈도 생겼으니 제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어요. 이제 생활비도 낼 수 있으니 며느리와 관계가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중국집에 가서 주문하는데 문득 돈이 생기니 평소에는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탕수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탕수육도 하나 주세요. 어머, 아버님, 탕수육까지 드시게요? 배고프세요? 이미 짜장면 하나씩 시켰잖아요. 굳이 15,000원을 더 추가해서 시키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탕수육이 먹고 싶네. 어차피 얼마 안 하니까 시켜서 먹자. 참나, 얼마 안 하긴.
생활비도 1원 하나 안 내는 양반이. 아버님은 진짜 눈치가 없으세요? 안 그래도 돈 부족한데 탕수육이 웬 말이에요. 입에 탕수육이 들어가세요? 제가 탕수육을 시키자 며느리는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돈에 예민한 며느리가 속상했어요. 그래도 이제 저도 돈이 많이 생겼고 또 그놈의 생활비도 줄 수 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저를 향해 말을 걸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김비서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병철이의 병실로 데려갔던 그 비서였어요. 김비서는 90도로 인사하며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뭐야? 당신 사람 잘못 보셨어요. 회장은 무슨 돈도 없는 양반한테. 아니요, 우리 회장님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물려받으셨어요. 정식 승계가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아니, 무슨 회장? 어디 뭐 작은 사무실인가? 김비서는 자기 수투에서 명함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명함에는 제 이름이 있었고 떡하니 회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걸 보자 며느리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버님이 이 중견기업의 회장이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세상에 언제부터요? 이 기업 그냥 그저 그런 기업도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저에게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고 말투도 변한 채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탕수육 말고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깐풍기 시킬까요? 아니면 뭐 칠리새우 드실래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기가 차기 시작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알았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돈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모습에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서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고 며느리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아들과 딸이 모이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도 폭로하게 되었죠. 아니, 언니,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끼니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생활비? 우리 아빠가 시골집 팔아서 오빠네 집 이사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나 너무 충격이라 말이 나오지 않아. 잠시만,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럼 우리 합치기 전에 아버지한테 용돈 보낸 거는요? 잠시만요. 아니, 우리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알고 봤더니 아들은 제가 아들과 집을 합치기 전에 며느리를 통해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워낙 바쁘니 대신 내려가 달라고 부탁하며 용돈을 보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받은 적이 없었죠.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에게 수도 없이 말했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대할 수가 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개처럼 일했는데 당장 이혼해.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는 소름 돋아서 못 살아. 아들이 바쁘게 일했던 이유도 다 저를 모시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이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독하게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아버님이 남편에게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요. 저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제발요. 며느리는 저에게 싹싹 빌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동안 당한 게 있어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병철이의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되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늘로 먼저 간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병철이가 그리워요.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면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